자, 먼저 그 뉴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꼭 카페에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올라갈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전 세계 현물 거래소 중에서 바이낸스가 1위를 했고 업비트가 2위를 했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통계 자료들이 몇 가지 나와서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바이낸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물 시장만입니다. 선물 시장이 사실은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선물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요. 주황색이 바이낸스면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요게 업비트 로 표시돼 있죠. 올 들어서면서 랭킹이 세계 2위로 올라갔다는 거. 물론 바이낸스하고 많이 차이 나죠.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7대 62니까 바이낸스하고는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9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글로벌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한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제일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죠.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자료는요. 섹스 거래소들에 대한 그 미국의 단속이나 제소가 많아졌죠. 이제 지난달에 바이낸스가 제소가 됐고요. 바이낸스는 중국인은 아니지만 중국계가 사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견제할 만하다라고 보겠지만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코인베이스까지 제소를 당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회사죠.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섹스 쪽에 많은 어떤 규제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금들이 덱스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덱스가 커졌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섹스 거래소가 큽니다. 덱스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게 유니스왑이에요. 덱스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덱스의 비중이 계속 커진다라고 봤을진데 유니스왑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코인마켓캡에서 유니스왑을 한번 보시면 현재 랭킹이 21입니다. 유니스왑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니스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스왑 그래프인데요. 여기 끄트머리 상황들을 보시면 전혀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저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번 고점이 2025년 연말로 봤을 때는 지금 30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아니지만 30개월 후쯤에는 유니스왑의 비중이 상당히 지금보다 커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게코에서 이 보고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타이틀만 한번 볼게요. 암호화폐 시장은 48.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로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 1, 4분기 연초는 한 50% 정도 증가했다. 뭐 그렇겠죠.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가격 그래프고요. 밑에가 이제 거래량 그래프인데 이쪽이 지금 굉장히 늘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72%의 수익을 올리며 전통적인 자산군을 능가했다. 자, 이게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죠. 1, 4분기 그래프입니다. 다른 자산들, 그 원유 쪽도 있고요. 원유는 빨간색입니다. 지금 원유는 바닥에서 기고 있죠. 최근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게 골드, 거의 기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상승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하늘색인데 연초 대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 안 좋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안전자산으로 도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국채라든가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있는데, 미국 국채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 일본, 유럽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사기 어렵죠. 금값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금값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있는 자금들은 비트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오후 들어서 조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 올랐네, 내일 떨어졌네,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목표는 2025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연말. 쯤이 고점이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고점이 왔고요. 너무 끝까지 있다가 물리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저는 11월 초쯤에 하방 시장을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초록색은 상승세,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파란 것도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평탄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이 USDT죠.
사실 여러 차례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USDT가 위험하다고 경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경고를 드리지 않은 게 없죠. USDT, 어떤 날은 USDC, 어떤 날은 BUSD. 지금 BUSD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거의 문을 닫는 수순이고요. 다이는 이게 이더리움 다오에서 운영하는 거죠. 크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TUSD 같은 경우는 트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디패깅되고 하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용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USDT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파이 생태계가 스테이킹이 210%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포스 방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디파이가 한 65%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나 덱스 시장이 아직은 작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NF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1, 4분기에 커지고 있다. 지금 이게 월별인데 여기가 3월이고요. 이게 작년 연말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NFT 시장과 올 들어서의 NFT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만 놓고 한 건데 여기 지금 섹스하고 덱스를 비교하고 있죠. 섹스가 짙은 색이고 덱스가 옅은 색입니다. 연말에 다 줄었었죠. 근데 올 들어서 성장을 하는데 섹스의 성장률보다 밑에 진한 색깔의 성장률보다 위에 옅은 색깔의 성장률이 더 크다. 특히 3월 들어서 덱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니스왑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에 유니스왑을 일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다각화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몰빵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아무리 좋은 코인이에요. 몰빵했다가 이더리움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상의 어떤 심각한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난번처럼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는 다각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싸움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BTC가 46.5%, 이더리움이 19.1%니까 두 배가 조금 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길 것인가, 이더리움이 이길 것인가. 이더리움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더리움이 사실은 좋죠. 여러 가지로. 블록 크기도 크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도 가능하고 레이어 2나 3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최초라는 상징성. 비트코인이 아무리 느리고 개수도 제한적이고 블록 사이즈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사실 가격은 희소성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도 시장 공급량이 훨씬 더 적고 희소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탈중앙화를 거의 이루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손에 의해서도 그것이 다오일지라도 사실 비트코인은 어떤 합의도 이루기 힘든 정도의 탈중앙화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제 뱅크런까지는 아닌데 많은 적자가 있었고 많은 돈을 빼갔어요. 그러면 지금 망할 정도냐 하면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불안감은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뱅크런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현대 은행들은 다 신용창조입니다. 신용창조라는 것은 돈은 1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는 신용으로 갖다가 통화 팽창이 일어난 거죠. 내 본전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대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달라고 하면은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은행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밤 일단 또 나스닥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뒤덮고 산을 불태우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면 언제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달러에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달러의 위상은 추락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안을 사람들이 찾겠죠. 물론 그 브릭스를 기축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 뭐 45% 인구가 지금 뭐 브릭스에 모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하고 인도면은 거의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신뢰도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돈이 많다, 인구가 많다 이런 쪽에서는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권에 있어 거기는 막 자국민들도 몽둥이를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요. 막 집에다 가다 놓고 두드려 패고 그러는데 그런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를 다른 나라들이 바랄까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에 좋고 싼 제품이 있으면 그걸 사서 쓸 용의는 있는데요. 중국의 힘이 지금보다 더 커져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두드려 패는 거를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어떤 나라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은 비트코인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화폐혁명 이 홍익기 교수님 책 추천드렸는데요. 이거는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시간과 책값이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이 비트코인의 역사 그리고 화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지식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특히 또 유대인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책도 많이 쓰셨고 이제 이 비트코인의 배후에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가에 대해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를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낸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그 서비스를 재개했다는 그런 뉴스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채굴 순위가 미국이 1위고 2위가 어딥니까?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시할 수 없는 코인 관련 국가입니다. 어쨌거나 뭐 비탈리 부텔린이 물론 카나다인이긴 하지만 러시아계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러시아계죠. 근데 텔레그램에서 이제 코인 송금이 가능해지고 코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SNS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 텔레그램도 러시아 SNS고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달러로부터 외압에 의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자, 중국하고 브릭스도 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전쟁과 분쟁도 많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서로를 좋아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은 적과의 동침과 같은 관계고요. 자, 그런데 미국한테 달러를 가지고 한번 당한 러시아가 다시 중국한테 붙었다가 위안화는 더군다나 디지털 위안화로 바뀌면요, 모든 자금의 흐름을 푸틴 통장에 디지털 위안화 몇 개가 있고 푸틴이 어디다가 도피시켜놨다라는 것까지 시진핑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되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자,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디지털 루블라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루블라를 가지고 국제결제 간에 무역 결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디지털 루블라로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은 뭘 써야 되느냐? 그러면 비트코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달러에 적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달러는 자꾸 약화되고 있고 뭔가 비트코인은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골드 쇼핑 나선 중앙은행들 1년 새 금매입 152% 확대됐다. 자,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자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미국 국채입니다.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 현금에서는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사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떨어져 버리면은 중앙은행이 망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살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은 달러에 투자했는데 달러가 자꾸 불안해지고 달러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국채를 팔아가지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금의 시총이 비트코인의 시총보다 20배 이상 큽니다. 거기에다가 30% 이상 비트코인이 분실됐다고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30배 혹은 40배 시총이 비트코인보다 크죠. 중앙은행들로서는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쇼핑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달러의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위화폐라는 게 뭐냐면 그 현물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물화폐, 그러니까 뭐 금화, 은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본위화폐인데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실체가 없는 건 뭡니까? 달러입니다. 달러를 비롯한 전 세계 국채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화폐는 현재 불태환입니다. 실물 자산으로 태환되지 않습니다. 이 화폐 변천사를 보면은 본위화폐에서 태환화폐로. 근데 본위화폐는 실물 현물하고 1대1이죠. 금 한 덩어리가 금화 한 개입니다. 태환화폐로 넘어오면서 종이에다, 태환화폐가 뭡니까? 종이에다가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냥 이 종이로 쓰다가 혹시 금이 필요하면 그때 이 종이를 가져오면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 찾으러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당 몇 장의 종이를 발행합니까? 한 10장 이상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창조죠. 이제 근데 10명이 다 찾으러 오면 그게 뱅크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환화폐를 운영했는데 1971년에 이거를 닉슨 대통령이 포기하죠. 그래서 닉슨 쇼크로 마지막 금태환이 사라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 금태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전부 다 불태환화폐. 다른 말로 하면은 실체가 없는 화폐. 비트코인 보고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원화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체가 종인가요? 종이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를 찾아오라고 하세요. 제가 종이를 많이 주겠다고. 종이는 실체가 아니죠. 근데 그걸 실체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황당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불태환화폐 시대. 본위화폐라는 것이 뭡니까? 실물하고 1대1 패깅되어 있는 것이 본위화폐인데 그 실물은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희소성입니다. 조개 껍데기 중에 개오지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드문 조개 껍데기예요. 희소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개를 찾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그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돈을 썼어요. 조개 껍데기를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뭐 무슨 지팡이를 만들고 그걸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단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실물화폐라는 것은요. 물론 그것 자체가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쓸모가 없더라도 희소성만 담보되면 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태평양에서 큰 돌, 둥그런 바윗돌을 돈으로 썼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바윗돌이 그 섬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멀리 육지에서 배로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돈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게 물에 빠집니다. 그 물에 빠진 돌까지도 돈으로 쳐서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소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서 그 큰 바윗돌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2,100만 개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장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유시윤님 어디 제가 시간 3일 드릴 테니까 비트코인 어디 가서 100개만 가져와 보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커도 불가능하고 컴퓨터 전문가도 불가능하고 예, 완벽한 희소성이 보장되어 있죠. 물론 비트코인의 이 전자적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안에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희소성만큼은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는 희소성이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원화는 희소성이 절대 없습니다. 더 찍고 싶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더 찍는 게 양적 완화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누구나도 찍어낼 수 없다는 면에서 희소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본위화폐라고 말할 수 있다. 실물과 패깅되어 있는 그 실물은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쓸데가 없더라도 둥근 바위돌처럼 쓸데가 없더라도 개수만 희소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는 유레카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화폐고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종이돈들은 실체가 없는 화폐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본위화폐다.